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란 시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은 일반 시집과는 좀 달라요. 일반 시집이 시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이라면 요거는 시와 함께 그 시와 시의 히스토리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있어서 재미나고 더 이해하기 수월한 그런 시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조집이에요. 이분이 시조 작가님이시라서 시조고, 첫 페이지가 참 이쁘게 보이네요. CS는 경제학자의 유쾌하고 뭉클한 인문학 수업. 경제학자가 시를 쓰고 시를 읽고 쓰며 발견한 인생의 지혜. 시와 함께하면 인생이 극적으로 달라진다. 저자분 소개해 드릴게요.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이자 시인, 아동문학가, 시조 시인이다. 서울문학, 한국문단을 통해 등단했으며 2016년 창조문학신문사 주최 제1회 성경문학상을 받았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시를 읽고 쓰기 시작한 계기는 학생들에게 전공 과목을 더 재미있게 강의하기 위해서였다. 시의 문외한이었으나 더 좋은 강의를 위해 부단히 시를 쓰다 보니 학생들 반응도 좋고 등단도 하게 되었다. 간결하면서 기발하고 감동적인 시를 꾸준히 발표해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는 강의실을 넘어 시민들과도 시로 소통하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시인으로서 시를 경영, 경제, 보험, 치유, 행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시와 함께하면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들려주고 시 한 편 읽기도 어려운 사람이 일기 쓰듯이 시를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강연은 늘 인기 만점이다. 여러 기업과 지자체, 도서관에서 시와 함께하는 인문학 수업, 시 경영학을 강연한다. 저서로는 시인의 감성으로 경영하다, 고등학교 금융교과서, 보험, 인문학에 빠지다 등 20여 권이 있다. 죄송합니다. 노트북에서 카톡 소리가 났네요. 알람을 꺼두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볼게요. 시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이자 인문학 강사로서 대중 강연을 통해 시민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박사와 시인, 어찌 보면 다소 이질적인 정체성을 한 몸에 지닌 셈입니다. 제가 시를 쓰게 된 계기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전공 강의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엔 유명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강의를 활용하였는데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필요 때문에 시를 쓰게 되었지요. 지금은 강의는 물론 각종 행사에서 축사나 인사말 혹은 송별사까지도 그 계절과 행사 성격에 맞는 자작시를 인용합니다.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무엇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시를 쓰면 나를 찾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관심도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열길 물속보다 더 깊다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공감하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훈련을 하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품이 이렇게 커지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대체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를 어색해하지요. 저 역시 꼭 말로 해야 되나?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를 쓰면 자연스럽게 내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유도 결국 고마워
혹은 미안해. 이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편하게 표현하게 되면 행복 지수가 쑥 올라갑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대학 교수가 시를 통해 대중 강연을 하게 된 점도 저로서는 매우 큰 성취입니다. 청중들과 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고 때론 함께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강의 2시간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앓던 두통이 싹 가셨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두통조차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시의 유력이자 매력이 아닐지 싶습니다. 전 국민의 시인화를 꿈꾸며 시의 문외한이었던 제가 시를 쓰고 강의까지 하게 된 것처럼 이제 저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시를 쓰고 시와 함께 치유와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되기를 꿈꿉니다. 시를 읽는 것도 힘든데 시를 쓰라고? 내가 시를 쓸 수 있을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이 많겠지요. 하지만 이 책을 보시면 시 쓰기가 만만해질 겁니다. 실제로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보내주신 공통적인 소감은 나도 시를 쓸 수 있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흥적인 패러디시나 습작시를 써서 보여주신 분도 많습니다. 시를 어려워만 하시던 분들이 시에 재미있게 접근하며 시를 즐기고 직접 써보기도 하는 전 국민의 시인화, 시의 생활화가 제 강의의 목표이자 이 책을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 시는 시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나도 시인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문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전업 시인도 아닌 경제학자가 시를 강의하고 시에 관한 책을 내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축구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니니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40년 교육 경력 노하우를 살려 시에 대해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축구팀도 국가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축구도 있습니다. 모두가 국가대표나 프로 선수가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동네 축구하듯이 시 쓰기를 즐기면 됩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즐기다 보면 국가대표급 프로 선수가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창의성을 기르는 지름길. 바야흐로 지금은 융합의 시대이며 세상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원합니다. 이 책도 시집이자 수필집이며 인문학 책이자 자기계발서를 겸한 융합형 책입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시를 쓰는 것이야말로 그런 인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쓰면 사고가 유연해지고 이리저리 응용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창의성이란 다르게 생각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 힘은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틀을 조금 넓혀서 전혀 관련이 없는 A와 B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지요. 시를 창작하는 과정도 무엇인가를 연결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업에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과정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기업에서 시 수업을 적극적으로 개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도 자녀와 함께 시를 읽고 쓰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아이와 함께 시를 쓰고 시를 짓는 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따뜻한 기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욱더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시와 함께 재미있게 놀다 보면 세상을 새롭게 보는 창의력이 향상됩니다. 어릴 때부터 시를 가까이 한 아이는 뛰어난 창의성으로 큰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지요.
시 한 편 읽기도 힘든 사람을 위한 시 쓰기 안내서. 그렇다면 시 한 편 읽기도 힘든 사람이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을까요? 답은 본문에서 하나하나 보여드릴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시는 좋은 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구구절절 시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들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 번 보며 시인의 마음을 읽으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이 느끼는 대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인이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더 감동을 주는 시도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훔쳐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또 시를 써보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는 그런 설명이 시 습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그냥 시집이 아니라 시작 노트와 함께 시작법을 곁들인 시를 통해 창의력을 증진하거나 시를 써보고 싶은 분들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시를 감상하며 혹은 시작 노트를 엿보며 자연스럽게 시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이 책은 51편의 시가 실린 시집이자 시 수필집인데 시와 함께하는 치유와 행복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해왔던 대중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강의장 풍경이 늘 그래왔듯이 이 책을 읽는 독자도 짧은 시 한 편에서 아 그러네 하며 엷은 미소를 짓기도 하고 때론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하며 치유와 행복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수년 동안 고치고 다듬으며 머뭇거려왔던 원고입니다. 나무를 아프게 하고 바쁜 독자의 시간과 돈만 뺏게 되지 않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이제 완벽주의자가 아닌 완료주의자가 되라는 말에 힘입어 용기를 내봅니다. 이 중 일부는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에서 발간한 5인 공저, 문화와 함께하는 공존의 인문학 등에 게재되었던 그림을 밝혀둡니다. 신문 등에 게재되었던 칼럼을 재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짧고 쉬운 동시가 많아 어른과 아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를 쓸 수 있게 된다면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2024년 3월 23일 이경재.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거에 앞서 저도 시에 관심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쓰는 시는 이런 완벽하다기보다 그냥 사람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닉네임으로 애행시를 짓는다던가 그런 걸로 종종 즐기고 있는데 그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일단 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완전 많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서 처음 시작하기 부분을 한번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처음 시작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시와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들. 400만원짜리 시중. 안경을 써야지만 귀여운 이가 있고 벗어야 아름다운 사람도 있다지요. 당신은 써도 벗어도 지적이고 예뻐요. 아내가 식사할 때마다 게장을 내놓으며 나 보고 왜 게장을 좋아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 게장 좋아한다. 누가 껍질 까서 살을 발라주기만 하면 왜 안 먹겠는가. 그런데 살도 별로 없는 단단한 게 껍데기를 깔려면 그 수고가 더 크기 때문에 게살 발라 먹는 것을 안 하려고 할 뿐이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원리이다.
내가 잘난 체하며 아내에게 이 이론을 가지고 설명했더니 아내는 그런 이론엔 관심도 없다. 버리면 아깝다는 것과 아내 말을 안 들었을 때 돌아올 화를 고려한다면 한계 편익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얼른 먹었다. 경제학 용어로 한계적 변화란 게장을 안 먹다가 먹는 것처럼 지금과 다른 한 단위의 변화를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서 한계적 변화로 얻게 되는 이익이 한계 편익이고 치러야 할 대가가 한계 비용이다.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 한계적 변화를 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한계 원리이다. 사실 이 한계 원리는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도 대부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도 이 원리가 적용될까? 대학 시절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결단하고 참여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는 저자의 말을 신봉했다. 여기서도 사실상 경제학의 한계 원리가 숨겨져 있다. 어떤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였을 때 돌아올 한계 편익과 치러야 할 희생이나 포기 혹은 감수해야 할 한계 비용을 계산한 후 한계 편익이 더 클 때 한계적 변화로서 결단을 내린 후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3번 독파했다는 어떤 이는 이론이 지나치면 실전에 약하다고 말한다. 실은 이것이 경제학을 공부한 내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름부터가 사랑 못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가. 저자분 이름 기억나시죠? 이경재님이십니다. 누군가는 평생 살아오면서 뭘 따지거나 재지 못해서 사랑에 빠지는데 딱 3초밖에 걸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경제학의 관점으로 보면 무척 무모하고 비논리적일지는 모르나 사랑에 무슨 이론이 필요하냐며 화를 버럭버럭 낸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두고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제학뿐 아니라 수학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다.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계산을 딱 3초에 끝내셨으니 자신은 안경을 벗어야 예쁘다며 라식 수술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아내에게 즉흥적으로 이 시조를 지어 바쳤다. 이에 감동한 아내가 라식 수술을 안 하기로 했다. 아내도 라식 수술을 따른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계산을 딱 3초 만에 끝내고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덕분에 수술 비용 400만 원 벌었다. 이 시조를 SNS에 올려보았더니 재미있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한 후배가 요즘은 많이 내려서 한쪽에 100만 원이면 하는데요 라고 했다. 한쪽에 100만 원이면 양쪽 200만 원. 갑자기 시조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렸다. 이런 것을 악플이라 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와 대단하네요. 4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불짜리 시조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다. 400만 불을 원화로 계산하면 약 50억 원이 넘는다. 시조의 가치를 이렇게 엄청나게 올려놓았다. 이런 것을 선풀이라고 한다. 악플 때문에 자살할까 하다가 선풀에 다시 살기로 했다. 이 시는 초장, 중장, 종장이 3434, 3434, 3543 총 43자로 구성된 정형시조이다. 시조를 한자로 쓰면 시조일까 시조일까. 시조도 시의 일종이니 당연히 시자를 써서 시조일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떼시자를 쓴 시조가 맞다. 시조는 시절 가조의 줄임말로 시절에 따라 부르는 노래 곡조라는 뜻이다. 시조는 우리 민족이 만든 독특한 형태의 시로서 원래 노래 가사이자 문학인 동시에 음악인 셈이다. 많은 사람이 시는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시를 읽는 것도 어려운데 직접 시를 쓸 엄두를 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정형시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퍼즐 맞추기 게임하듯 운율을 맞추며 즐기면서 쓸 수 있다.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만 알아두면 좋을 듯하여 여기 소개한다. 우선 정형시조의 핵심은 운율, 즉 글자 수를 맞추는 것이다. 둘째,
총 43자의 짧은 구조 속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집약해서 넣어야 하기에 단어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가능하면 초장, 중장, 종장 각 장의 끝을 서술어로 끝내는 것이 좋다. 예시로 기왕 아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해학적인 시조 하나 더 소개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만화님 눈치 보네. 입 빠진 호랑이니 이제는 별 수 없네. 처서후 입 삐뚤어진 목이 신세되었네. 일상의 언어를 정형시조 형태로 써보면 누구나 시에 흥미를 느끼며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시적 기교를 익히는 것은 시와 좀 더 친해진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두 번째 시로 가보겠습니다. 두 배로 행복한 세상. 오늘은 누구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내가 두 사람을 그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두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두 사람을. 오늘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내가 두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두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두 사람에게. 그럼 2배, 4배, 8배, 16배 자꾸 늘어나겠지. 2배로 행복한 세상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언젠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보에 매달 연재되고 있는 내 시를 잘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회사 사보 담당자에게 원고 청탁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보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니 그제야 죄송하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정식으로 원고 청탁을 하고 원고료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문제 삼기도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했다. 그런데 2달 지나고 나자 게재가 중단되었다. 기분 나빴다. 그 회사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다. 또 한 번은 내가 이사로 있던 모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시를 말없이 게재했다. 이번에는 기분이 좋았다. 나는 이 시를 저작권 없음으로 세상에 내놓는다. 2배로 자꾸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하여. 그래도 저자 불명의 시로 떠돌지 않도록 반드시 지은이는 밝혀주고 계좌되는 책 한 권은 보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연애, 결혼, 출산은 청춘의 특권이다. 현실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아 우리 젊은이들이 이 3가지를 포기한 채 살아간다고 하여 삼포시대라 한다. 씁쓸한 사회현상이다. 그럼 삼포능자는 무슨 뜻일까? 이 3가지를 포기하고서도 능력이 있는 자? 그런 뜻이 아니고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이름이다. 그녀의 작품은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식 이름도 모른 채 삼포능자 하며 그녀의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은 기억이 난다. 그때의 추억을 되돌아보며 미우라 아야코의 대표작 빙점을 다시 읽어보았다. 훌륭한 인품을 갖춘 병원장 게이조는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범의 딸을 입양한다. 입양 동기는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처럼 자신의 자식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려는 sun고한 마음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아내 나스에와 안과 의사인 무라이의 불륜을 의심하고 아내에 대한 복수심, 즉 아내가 훗날 원수의 자식을 키웠음을 알게 함으로써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었다. 더 이상의 소설 내용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소설 해설, 스포일러가 되지 않게 남겨두기로 하고 다시 작가 이야기로 넘어간다. 미우라 부부는 잡화점을 운영했는데 가게가 번창하여 이웃 가게들이 장사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 이럴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주변 가게를 인수해서 규모를 확장했을 것이다. 미우라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게 규모를 줄인다. 이웃 가게들의
이웃 가게들을 위한 배려였다. 그녀는 이렇게 하여 남는 시간에 글을 썼는데 이때 쓴 소설이 빙점이다. 이 소설은 아사히 신문의 100만엔 현상 공모 소설 부분에 당선되고 이로 인해 그녀는 무명 작가에서 일약 세계적인 소설가가 된다. 그녀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법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을 B와 D 사이의 C라고 말한다. 태어날 때 birth부터 죽을 때 death까지 선택, 초이스의 연속이라는 의미이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을 다시 읽고 이런 다짐을 해본다.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고. 평생 무리한 탐욕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쪽만 선택하며 살아왔다. 내가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는 나 때문에 손해를 봤을지도 모른다.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내가 손해본 만큼 누군가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미우라 아야코는 이웃 가게들을 위해 잘나가는 가게의 규모를 오히려 줄였으나 결국 그것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듯 어쩌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게 더 이익이 되는 삶일지도 모른다. 계산된, 약속 바른 선택을 하고픈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아무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러다 조금 더 손해보는 쪽, 조금 더 많이 손해보는 쪽, 궁극적으로는 많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나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 믿는다. 그것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몇 배로 축복받는 삶이 된다는 것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미 터득했다. 그래서 손해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조차 더 많이 복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탐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세 번째 시로 한번 가볼게요. 덤벼드는 소가 일도 잘한다. 읽고 쓰기 과목 중간고사 시간에 시험을 소재로 시조 한 수 쓰랬더니 그대가 내가 쓴 글을 평가를 하였으니 나 역시 그대 수업 평점을 매기겠네. 한마음 한뜻일 테니 의심하지 않으리. 교수와 맞짱 뜨는 당돌한 학생. 그 공갈 협박 무서워 얼른 만점을 주고 만다. 그래, 소도 덤벼드는 놈이 일도 잘한다더라. 전주대 박재정 학생 시조를 허락을 받고 인용함. 참 재밌는 시조네요. 대학에서 전공 실력을 쌓거나 자격증을 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다. 창의성을 기르는 데는 독서와 글쓰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전공 시간에 창의성 수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아예 독서와 글쓰기라는 과목을 신설하여 지도한다. 한 번은 독서와 글쓰기 과목 중간고사 문제로 시험을 소재로 하여 정형시조 한 수를 쓰라고 했다. 햇살이 놀자 해도 모른 척 책을 폈네. 그래서 첫걸음을 기쁘게 찍었다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매 맺어 기쁘네. 이 시조는 전주대 김예빈 학생이 쓴 시조다. 이 학생은 시험기간 첫날 시험을 잘 본 모양이다. 반대로 시험을 망친 학생은 이런 시조를 써내기도 했다.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시험은 망했구나. 학점도 끝이 났네. 오늘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교수님 F한데요. C불 이상 바라요. 이런 시조를 써서 제출한 학생도 있었다.
그대가 내가 쓴 글 평가하였으니 나 역시 그대 수업 평점을 매기겠네. 한마음 한뜻일 테니 의심하지 않으리. 교수한테 아주 당돌하게 공갈 협박을 해놓았다. 10점 만점인데 공갈 협박이 무서워 얼른 10점을 주었다. 물론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작품성이 뛰어난 정형시조이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다. 어렸을 적 어머니께 늘 들어왔던 소도 덤벼드는 놈이 일도 잘한다라는 석담이 떠오른다. 이렇게 교수하고도 당당하게 맞짱 뜰 줄 아는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큰 인물이 된다. 스승의 날에 이런 시조를 써서 카톡으로 보낸 학생도 있었다. 새하얀 양초 하나 조금씩 꺼져가네. 자신을 희생하며 주의를 밝혀가니 그 모습 스승님 같아 눈물 나려 하누나. 이주연 학생이 쓴 시조이다. 지금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스승의 날 선물이 사라졌지만 그동안 받은 어떤 선물보다 값진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학생에겐 A+를 준다. 다만 조건이 있다. 시험을 잘 봐야 한다. 과제나 발표도 잘해야 하고 참 다행인 것은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 시험도 잘 보고 과제나 발표도 잘한다. 만약 이런 학생이 시험을 못 봐서 F학점을 줘야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네 번째, 헤어지지 아니한 이별. 떠나갔기에 아프지만 내 마음을 가져갔으니 아프지 않아요. 혼자 남았기에 외롭지만 당신 마음 두고 갔으니 외롭지 않아요. 다시 만날 수 없기에 헤어진 것이지만 우린 한마음이니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 시를 정형시조의 형태로 바꾸어 본다. 내 마음 가져가니 떠나도 아프지 않네. 내 마음 두고 가니 혼자도 외롭지 않네. 서로가 한마음이니 헤어지지 않았네. 이미 헤어졌지만 헤어지지 않았다고 빡빡 우기고 싶은 마음이다. 내 마음을 가져갔으니 아프지 않다고. 상대의 마음을 두고 갔으니 외롭지 않다고. 서로 한마음이니 헤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래야 아픔이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덜할 것 같다. 당신은 이런 절절한 사랑을 해보았는가? 인간의 본질은 외로움이다. 살며 사랑하며 헤어지며 그 외로움까지도 견디고 이겨내 다시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언젠간 동기 교수 한 분이 정년이 돼 퇴임하셨다. 한 교수께서 동기 단체 카톡방에 송별시 한 수 올려달라고 해서 이 시를 약간 변형해서 올린 적이 있다. 당사자는 물론 동기 교수들 모두가 감동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독자들도 송별회 등에서 이름만 바꾸어 송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적어본다. 작자 미상의 시로 떠돌지 않도록 출처와 원작자 이름은 밝혀주시면 좋겠다. 헤어지지 않는 이별. 떠나가신다기에 마음 아프지만 우리 마음 가져가시니 아프지 않아요. 우리만 남을 것이기에 외롭지만 누구누구님 마음 두고 가시니 외롭지 않아요. 함께 지낼 수 없기에 헤어지지만 우린 한 마음이니 헤어지지 않아요. 이 외에도 재밌고 가슴 뭉클한 시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시에 관한 배경이나 어떤 히스토리들 그런 거 읽어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시에 관심이 있다, 시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에필로그 가볼게요.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는 인문학의 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온통 자기중심적 생각과 편견 일색입니다. 남들은 나를 볼 수 있지만 나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나를 보고 내 모습을 제대로 말해줄까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온통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칭찬만 늘어놓습니다. 그럼 내 모습은 갈수록 왜곡되고 착각 속에 빠져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유리 거울이 내 외모를 보게 해준다면 내 안에 나를 보게 해주는 거울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서양에서는 거울이 깨지면 재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재수 없이 마음의 거울이 깨지지 않도록 늘 인문학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돌아봄입니다. 정면만 보며 질주하다가 시선을 돌려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며 살피다가 다시 시선을 돌려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돌아보며 자신과 상대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또 인문학은 열쇠입니다. 꽁꽁 잠겨있는 마음을 열어 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내 안을 둘러보다가 상대의 마음까지 열어 상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마음의 문을 열어 나와 상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섬 안에서는 그 섬을 볼 수 없고 섬을 떠나야 그 섬을 볼 수 있듯이 자신을 떠나야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자신을 두고 자신을 떠나 한 바퀴 돌며 자신을 둘러보게 해주는 유람선 같은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수준 미달인 시로 책을 내자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시를 계속 쓰고 시를 삶에 적용한 강의를 하고 다니는 것은 순전히 독자들과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의 격려 덕분입니다. 역시 시인의 감성은 남다르다는 느낌이 왔어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며 잠시나마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했답니다. 지자체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강의를 수강하신 분이 보내주신 소감들이 나와 있는데요. 소감들도 한번 볼게요. 일상에서 작은 걸 놓치지 않는 섬세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답니다. 다음 강의가 기다려집니다. 어떤 감성과 어떤 가을의 언어를 가져오실까? 온기가 필요한 요즘 구들장 같은 교수님의 시를 만난 덕에 올겨울은 뜨습게 보낼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원고만 고치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이 출간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책 소개는 다 드렸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시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 습작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분, 그 다음에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분, 그런 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의 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는 가끔씩 요것도 초반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성함, 그러니까 다른 분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거나 아니면 닉네임으로 그 N행시를 지어요. 제가 요즘 CBS 기독교 방송 레인보우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오면 그분 닉네임으로 그 N행시를 짓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렸더니 어떤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치매 예방에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계속 종종 하고 있고요. 그렇게 닉네임으로 그 N행시를 지어드리면은 상대방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느끼는 바가 어휘력도 그렇고 생각을 계속 해야 되니까 진짜 치매 예방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 뭐 등등 많잖아요. 그런 분들 뭐 성함부터 뭐 닉네임부터 해서 그 시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재미도 있고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창의력도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요런 팁 하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